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2일 오전 10시 35분입니다. 12월 12일이라니까 12.12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에 전두환 그룹이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정성화 대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해가지고 군사 변란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로 전두환 그룹은 신군부라고 불립니다만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때 연행이 순조롭게 되었다면은 두 대통령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군의 실력자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도 합니다만은 그로부터 벌써 세월이 약 39년이 흘렀습니다. 39년이. 그런데 요사이 한반도 주변을 보면은 미중 대결 구도가 아주 살벌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총만 쏘지 않았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전쟁을 돈으로 하고 무역으로 하고 정보로 하고 법으로 하고 이렇게 수단이 달라지는 거죠. 전쟁 수단이 달라지는데 국가 이익을 놓고 첨예하게 국가와 국가끼리 대결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목숨을 뺏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문명적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걸 흔히 경제전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역전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정보전쟁, 심리전 이런 말을 씁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대결 구도는 이게 단순한 무역전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전면전입니다. 다만 무기를 쓰지 않는 전면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게 지난 12월 1일 날 중국의 개인 기업으로는 가장 큰 화웨이의 창업주의 딸이 맹완주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나다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카나다의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만 밴쿠버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미국 정부가 캐나다 정부에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맹이 도착하면은 붙들어서 인도를 해달라. 일종의 범인 인도 비슷하게 미국으로 인도를 해달라는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란에 대한 지금 제재가 진행 중인데 이 회사 화웨이가 이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란과 거래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것은 미국 국내법 위반이다. 해서 지금 범인 인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캐나다 법원이 일단 보석을 결정을 했습니다. $10,000,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는데 그 주는 밴쿠버에 있는 집으로 한정하고 이 팔찌를 자기가 일종의 그 뭡니까 GPS 추적이 가능한 팔찌를 차게 했습니다. 차게 했어요. 이 맹이라는 분은 이 화웨이를 설립한 사람의 딸입니다. 딸이고 하는 일은 CFO라고 그래가지고 Chief Finance Officer 그러니까 재무 담당 경영자입니다. 자,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으로 들어갔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G20 회의에서 시진핑 트럼프가 회담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90일 동안은 서로 관세를 올리는 이런 무역 전쟁을 휴전을 하고 그 사이에 협상을 하자 해가지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이제 좀 화해 무드로 간다는 이런 추측이 있었지만 바로 그 직후에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이 화웨이라는 회사의 비중을 생각할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중국이 지금
거국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 법원은 또 애플의 아이폰 판매를 금지시키는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화웨이란 회사는 매출액이 삼성전자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이 스마트폰 생산 대수로 치면은 삼성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애플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기술, 삼성이 그렇듯이 이 회사도 IT 기술의 총본산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은 지금 5세대 통신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과 맞먹는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이 프로젝트에서 화웨이라는 회사의 위치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이걸 살펴보면은 한국 기업, 특히 해외 진출한 한국의 이 대기업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이 돈을 벌고 하는 과정에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북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한국 기업이 북한을 뭐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한다든지 직접적 방법으로 지원할 리가 없죠. 하는 그런 꼼수를 쓰다가는 이 화웨이처럼 당할 수도 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국의 어느 대기업 회장이 캐나다 같은 데 갔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구금되는 사태도, 구속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미중 사이의 이 전쟁의 지뢰밭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뢰밭입니다, 이거. 미국과 중국 사이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그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면은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데 문재인 정권처럼 중국, 북한, 러시아를 기웃거린다든지 하면은 이건 정말로 아무리 정교한 나침반이라도 지뢰를 밟지 않고 지뢰밭을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있었던 어떤 토론회에서 일군 사령관을 지낸 분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 외교 전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탈미, 미국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친중, 중국과 가깝게 된다. 통북, 북한과는 서로 통한다. 반일. 이거는 미중 대결 구도에서 완전히 이 자살골입니다. 이런 노선을 가다가는 한국의 기업이 우선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좌 이념에 매몰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지휘부가 완전히 지금 세계 정세를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줄을 지금 잘못 세우고 있어요. 유명한 역사서에 투키디데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기전 5세기에 그리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결이었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결에서 아테네가 집니다. 근데 이 전쟁을 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이런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뭐냐? 기존 강대국이 있을 때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발생한다.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의 이 패권 전쟁이 결국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이 교수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 쿠바 미사일 사건을 분석한 명제를 남긴 분인데,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분이 최근에선 미국과 중국은 전쟁으로 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기존 강대국이 있을 때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면 전쟁이 발생하는데, 과거 한 5, 600년의 세계 전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16개의 경우에서 강대국과 그 강대국에 도전하는 신흥 강대국이
생겼을 때 전쟁으로 간 경우가 16개 케이스에서 12번이었다고 합니다. 12번. 이걸 미국과 중국에 딱 적용을 해가지고 미중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전쟁은 아마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전쟁이 더 악화되면 실제로 총을 쏘는 전쟁으로 비화가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등장한 이후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일치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전략이 미국의 국가 의지로서 표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은 과거의 소련처럼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를 학문적으로는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는 뭐냐 하면은 현상 타파 국가입니다. 현상 국가 질서를 그냥 유지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잠재적 주적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제1 우선순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 국가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나라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면 그것은 미국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이 불리해져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 국가가 나왔던 적은 세계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몽골입니다. 몽골. 13세기에 징기스칸의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의 유일한 패권 국가였지만 그 뒤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소련이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다가 닉슨 키신저의 외교 정책에 의해서 미국이 중국을 잡았으므로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대전략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대중 정책인데,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 전쟁, 외교 전쟁, 기술 전쟁, 전면전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90일 동안 휴전, 무역 전쟁 휴전한다고 해놓고 다른 쪽에서는 카나다를 압박을 해서 중국 최대 사기업 창업주의 딸을 구금하도록 만들었다. 그 명목이 이란 제재를 위반했던 거죠. 비슷한 사례가 지난 봄에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로는 좀 작지만은 아주 IT 기업으로서 중국에서 한참 떠오르고 있는 회사가 JT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JTE. 이 회사가 북한의 물건을 팔았어요. 북한에 판 물건 안에 미국 기술이 들어있다. 이 회사는 미국 기술을 가지고, JTE라는 회사는 또 미국 선진 기술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데입니다.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트집이 아니죠. 뭐, 이건 사실은 명분이 있는 거니까. 미국이 JTE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파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직접 트럼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봐달라고. 그래서 봐준 게 10억 달러의 벌금을 묻는 것으로 해서 봐줬습니다. 이게 북한, 이란입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고, 하나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니까 이렇게 좀 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된 거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 따라서 북한에 간 한국의 대기업이 북한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면은 지금 화해가 당하고 있는, 그걸 꼭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무기입니다. 금융무기.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게 미국이죠. 쉽게 말하면 달러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미국이 딱 잡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를 당한다는 것은 달러 제재로부터 소외된다는 뜻이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리 큰 은행이라도 보따리 장사, 말하자면은 사채놀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알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탈미 친중 정책을 펴고 있는지 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맹 CFO에 대한 이 보석 석방 이후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개입할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 중국이 고분고분하게 나오면은 내가 카나다에 부탁을 해가지고 맹의 처리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어쨌든 적나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력의 급팽창입니다. 지금 조금 이게 슬로다운 했지만은 연간 7%의 성장. 옛날도 아니죠. 한 5, 6년 전만 해도 연간 10%의 성장을 했습니다. 연간 10% 성장을 3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큰 경제 규모가. 그래서 드디어 구매력 기준으로는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보다 앞섰습니다. 그 양에서. 무슨 질은 뭐 문제가 많죠. 그러면은 앞으로 군사력 그리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방비 지출을 보면은 미국이 올해 내년 예산에 국방비 지출이 약 7,500억 달러 됩니다. 이것은 중국 국방비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방비 지출은 조금 줄이더라도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가지고 5G 기술에서 한 세대 이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에서 지면은 결국 전쟁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미국이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 해에서의 자유통항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맞먹는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에서 만드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기술은 미국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를 넘어가지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화웨이의 뭐 스마트폰 같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 나라에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의 이 기술이 미국의 어떤 정보를 빼내가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돌려서 한국에 보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 해리 해리스 이 미국 대사는 역대 미국 대사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사람입니다. 요 앞에 인도 태평양 지역 사령관을 했습니다. 원래 저게 하와이에 있는 해군 사령부 명칭이 태평양 사령부인데 지난 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도를 집어넣었어요. 인도양 태평양 지구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이고 인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태평양 지역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만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한국 대사로 부임한 건 처음인데 이분이 전역식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드러내고 있는 패권 국가의 꿈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다. 러시아도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회방권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억압과 자유의 질서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대결장이 되고 있다. 강대국의 대결 구도로 돌아가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이다. 자유와 정의가 저울 때에 올라 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한 사람이 요사이 한국에 와서 상당히 정치적 발언을 직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사람은 로버트 에이브라함이라는 분인데 이 집안은 또 미국 최고의
군사 명문입니다. 아버지가 주월 미군사령관, 웨스트모렐랜드 장군 다음에 주월 미군사령관을 했고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 셋이 다 또 장성입니다. 한 사람은 준장, 두 사람이 대장인데 아주 미국 군부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두 사람이 여기에 대사와 유해군 사령관으로 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북한보다 본질적으로는 중국이 문제다. 중국에 대한 견제의 말하자면 전초기지로서 한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